Yeah, no, we look. Yeah, we haven't decided. I think because we're then going to go from here to. So I think we're going to work our way up this way. Sure. I think. 3,500원 주면요 2시간 빌려줍니다. 나가볼까요? 여기 미국인들이 많이 오는 동네 호텔인 것 같아. 올라. 야, 진짜 엄청 멋있지 않나요? 오. 세계 3대 아름다운 호수 중 하나가 여긴데 페루의 티티카카 호수, 그리고 러시아의 바이칼 호수, 그리고 여기 아티틀란 호수, 이렇게 사람들이 살고 있어요. 주민들이 우리나라 옛날처럼 이렇게 빨래를 하고 있고, 아까 지금 약간 서늘해졌는데 여기 수영하는 사람들이 엄청 많았어요. 빨래터에서 수영을 하더라고요. 다 이게 모두 이게 휴화산이에요. 휴화산. 지금 쉬고 있는 화산들인데 이 화산이 폭발을 하면서 칼데라오예요. 칼데라오. 천지가 그 둘레가 11km가 12km가 하잖아요. 이거는 이거는 50km도 넘는 것 같아. 딱 보니까 진짜 어마어마하게 큰 칼데라호고요. 저게 3,000m짜리 산들이에요. 다 뒤에 있는 게. 그러니까 여기도 진짜 2,000m 이상 굉장히 높은 곳이고, 한라산보다 높은 곳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우리가 있는 데가. 그리고 뭐랄까 진짜 여기 천국이에요. 천국 진짜. 모든 게 너무 사랑스럽고요. 제가 여기 하루 있을까 하다가 호텔을 3박을 예약했어요. 딱 이 모습을 보고 3일 있겠다. 결제를 더 했는데, 야, 진짜 저는 금수강산이란 말, 우리나라 금수강산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비교를 한번 해보세요. 이 풍경. 일단 이 동네가 물가가 저렴합니다. 그리고 공기가 너무 좋고 사람들 너무 순박하고, 지나갈 때마다 사람들이 눈 마주치면 다들 이렇게 인사하고. 그리고 아시안이 지금 3일 동안 제가 있으면서 한 번도 못 봤어요. 뭐 어딜 가나 과테말라랑 마찬가지긴 한데, 그래서 사람들이 되게 신기하게 쳐다보고 있고, 한국 사람들, 동양 사람들 보면 되게 곱게 생겼대요. 곱게, 귀엽게 생겼대요. 여러분 오시면은 여러분의 세상을 대세, 인생에서의 대세를 한번 경험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아래로 내려가 봅시다. 아래 뭐가 있는지. 이 아래가 최고야 진짜. 와, 진짜. 와, 너무 잘한다 과테말라. 와. Hey, Thank you. Thank you. do you need a picture of yourself? No, it's okay. Okay. Gracias. 자리를 맡아놨네 누가. Can I have a seat here? Yeah, of course. Gracias. 이게 선착장에서 보는 뷰랑 여기 이렇게 이 멋진 카페가 아니고 뭐죠? 클럽에서 마시는 게 느낌 다른데. 네, 독고트절지입니다. 여기 아티틀란 호수고요. 한 지금 5일차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너무너무 좋아서, 살기가 좋아서 한 달 있고 싶은 생각도 있을 정도로 아주 좋습니다. 아까 몇 시간 전에 그 600분 정도 그 구독자분들 모시고 또 라이브 진행을 했었는데요. 동시간대 이제 손흥민 선수 그 어디지? 아스날하고 이제 경기가 있어가지고 굉장히 부담스러운 그 시간대였는데, 어쨌든 많은 분들이 들어오셔가지고요. 방송 잘했습니다. 라이브에서 가장 많은 질문을 받은 게 그 채권 부분이었어요. 아무래도 많은 분들이 올해 들어서 가장 많이 매수한 그 투자 대상이 아마 채권일 것 같아요. 한국 분들은. 그렇다 보니까 지금 많이 투자한 그런 투자군이 지금 완전 망가진 상태고, 제가 아마 3월 달부터 채권 투자가 위험하다 말씀을 드렸는데, 계속해서 뭐 3월부터 계속 이제 꼬라박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걱정도 되게 많은 것 같고, 저도 사실은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솔루션을 제공을 할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없는 것 같고, 왜냐면은 앞으로 전망도 계속 안 좋기 때문에 이 상황에서 정말 조언을 드리기가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일단 뭐 제목을 아마도 제가 하반기 채권 투자 전략 이렇게 쓸 것 같은데, 어그로 좀 한번 끌어볼게요. 채권 전략, 투자 전략은요, 채권에 투자하지 않는다. 이게 저의 이제 채권 투자 전략입니다. 왜냐면 뭐 잘 아시다시피 이제 11월에 뭐 예상대로 금리를 추가로 인상할 걸 천명을 했고, 그리고 그 인상한 거를 계속해서 고금리를 유지할 것으로 이렇게 이 상황에서 채권을 산다는 거는 제가 볼 때는 이제 아닌 것 같고,
금리 인상이 11월 달에 한 번 더 있겠지만 이게 마지막일까? 그렇게 물어보신다면 제 생각에는 그건 모르는 거라 생각합니다. 이번이 마지막이야 뭐 이런 얘기는 작년에도 있었고 작년 여름부터 계속해서 있어 왔었고 시중 증권사 리서치 센터장들도 이제 더 못 올립니다. 사라 이런 얘기 했었고 그리고 제프리 건들락이라고 하는 그 신채권왕도 계속 이야기했는데 요즘엔 그 사람 안 나오잖아요. 그 안 나오는 이유가 있죠. 지도 엄청나게 깨먹고 있을 텐데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채권 포트폴리오 갖고 있을 텐데 그 사람도 지금 깨먹고 있을 거기 때문에 시장에서 그 사람 이야기를 듣는 사람이 없습니다. 거의 이제 양치기 소년이 된 거죠. 이런 상황에서 누가 11월이 마지막 금리 인상이다 이렇게 개런티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저는 없을 것 같아요. 저는 이럴 때일수록 겸손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뭐 채권 투자 자산 운용사 뭐 자문사 이런 쪽 대표가 요즘 여기저기 나와가지고 막 채권을 사야 된다 막 이런 얘기들 하는 거를 보면은 야, 이 사람도 되게 위험한 사람이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지금 그러니까 제가 늘 얘기 드리지만 본인들의 포지션에 따라서 시황을 설명하거든요. 사람들은 채권을 이제 주로 운영하는 뭐 자문사라든가 자산운용사 대표들은 늘 경기가 어렵다. 앞으로도 어려울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채권을 권해요. 그리고 주식 같은 경우에도 요즘에 뭐 잘 나가는 그 자산운용사 대표 같은 경우에도 지금 한국 주식이 너무 저렴하다. 한국 주식은 달러 환산으로 볼 때는 굉장히 저렴하다. 거의 팬데믹 수준이다. 이렇게 설명을 봤는데 사실 왜 외국인들이 지금 한국 주식을 다는 아니지만 엄청나게 패대기 치면서 채권이랑 마찬가지지만 나갔는지 그걸 한번 봐야 돼요. 왜냐하면 한국이 구조적인 흑자국에서 탈피가 됐기 때문에 당연히 외국인들은 한국을 팔 수밖에 없다. 그리고 환율도 이렇게 많이 올라오는 이유도 그런 이유다. 이런 걸 봐야 되는데 그냥 딱 달러 환산으로 봤을 때 한국의 지표는 굉장히 저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 주식시장은 사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그냥 세일즈야 세일즈. 자 그런 거 보면은 여러분들 유튜브에 나오는 사람들 진짜 조심해야 돼요. 이 사람들 이야기 다 들으면서 투자하시면 진짜 안 됩니다. 그럴듯한 얘기를 하고 또 그럴듯한 표들을 보여주면서 이거 크리티컬하지 않습니까? 라고 하는데 그건 다 본인의 논리에 끼워 맞추기 위해서 이렇게 보여주는 지표들이라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설명을 굉장히 잘한다는 뭐 유튜버는 어떤 얘기를 하냐면 지금 국채 금리 입찰된 것도 국채 금리를 보면서 지금 국채금리 입찰된 게 요즘 예전 거랑 비교해 볼 때 그렇게 큰 차이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굉장히 안정적이다라고 얘기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국채 입찰은 입찰률을 봐야 되거든요. 입찰률이 지금 점점 밀리고 있고 떨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이런 상황이라면 여러분들 어떻게 보셔야 되면 지금 인기가 없구나 라고 그렇게 보셔야 됩니다. 근데 그냥 단순히 금리만 보고 지금 채권이 굉장히 성공적으로 잘 발행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안 되는데 이게 실물 경험이 없는 사람들이 유튜브에서 경제 전문가라고 나와가지고 막 이렇게 얘기하고 다니는 게 이게 문제인 것 같아요. 그리고 투자자들은 전망을 봐야 되거든요. 앞으로 전망. 지금 9월 다음 주가 마지막 주잖아요. 벌써 이렇게 시간이 흘렀는데 게다가 이제 10월 달까지 계속해서 국채 발행이 역대급이에요. 너무 많이 풀려가고 있어요. 필 에크먼이 며칠 전에 그 채권 금리에 대해서 또 얘기를 했잖아요. 자기 지인이 채권 운용사 대표인데 월가에서 하는 얘기가 너무 시장에 채권이 많이 풀려 있어서 감당이 안 된다. 이런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 그리고 여의도 출신 뭐 유튜버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지금 계속해서 채권 시장에 자금이 유입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채권 시장은 아직 괜찮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것도 채권을 많이 발행하니까 많이 들어오고 있는 거고 주식 시장이 저러니까 위험하니까 불안하니까 이렇게 들어온 건데 일단 지금 돈들이 갈 곳이 없기 때문에 채권 시장에 몰리는 거지 이게 안정적인 게 아닌 거죠. 이게 몰리는 텐션도 예전 같지도 않은 거죠. 왜냐하면 경쟁률이 낮기 때문에 아파트가 공급이 되면 어느 정도 공급이 되면 돈들이 몰리고 수요가 그쪽으로 따라가는 그런 부분들이 있긴 있거든요. 근데 이게 너무 많이 아파트가 지어지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 아파트 가격이 경쟁률이 떨어지고 그 다음에 나중에는 가격이 떨어지고 그 다음에는 공실이 생기는 거죠. 이것도 채권 시장에서도 똑같이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제 경험으로 볼 때는 추석에는 시장이 별로 썩 좋지가 않았던 기업들이 많거든요. 특히 미국 시장이라든가 그 사이에 우리나라는 긴 휴장이 있는데 미국 시장이 그렇게 썩 좋지 않았어요. 왜냐면 제가 늘 이제 여행을 직장 생활할 때 가면 해외 여행을 가 있으면 추석 때도 갔을 거 아니에요. 그 연휴랑 휴가랑 붙여가지고 그러면 늘 전화가 와요. 지금 시장이 되게 안 좋다.
또 직원들은 야, 안 좋을 때 잘 빠져나갔다 막 이런 얘기들을 했던 게 기억이 나는데, 하필이면 이제 채권 발행이 9월 26일부터 굉장히 많을 거거든요. 10월 달까지. 그래가지고 국내 주식시장이 휴장인 게 다행인 걸 수도 있고 안 좋은 걸 수도 있고 뭐 그런 생각도 좀 사실 듭니다. 제가 뭐 거의 이제 뼛속까지 이제 주식쟁이다 보니까 뭐 채권에 별로 관심도 없고, 그리고 요즘에 들어서 투자도 안 하고, 그리고 요즘 들어서 뭐 굉장히 많은 ETF들이 막 우후죽순 나오는 것 같아요. 이렇게 많아졌다는 건 돈이 많이 몰린다는 얘기고, 여기서 버블이 생길 수도 있다는 건데, 어쨌든 많은 분들이 이제 그거 깨져가지고 많이들 물어보시는데, 제가 저번 영상에서 TMF에 대해서 좀 잘못 설명한 게 있어요. 예를 들자면 10년물 국채금리에 베팅하는 건 알고 있었는데 3배짜리인 거를 이 2배짜리로 잘못 얘기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야, 그러면은 10년물이면은 1년물이 10배잖아요. 그러면은 10배 움직임이 있는 거고, 거기다가 3배짜리면은 3배의 변동성이 있는 거죠. 그러면 10 곱하기 3하면 30이잖아요. 30배. 이게 와 20배라고 제가 설명 잘못했는데 30배예요. 30배. 진짜 제가 늘 얘기하지만 TMF는 진짜 ELW구나. ELW. 엄청나구나. 금리에 엄청나게 베팅을 하는 진짜 극 위험 자산이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채 여러분들이 30배 레버리지를 일으켜가지고 투자를 하신 거라고 보시면 되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이 그 국채가, 미국 국채는 안전하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시니까 그러니까 그 30배를 알고 투자하신 거겠죠. 대부분 다 보면은 모르고 투자하지 않으셨을 거 아니에요. 근데 미국채가 안전하다는 거는 파산 위험이 없는 그런 부분이 안전하다는 거지, 가격 변동이 없다는 건 아니거든요. 가격 리스크가 굉장히 있어요. 주식하고 똑같다고 보시면 되는데, 이 부분들을 간과하고 여러분들이 많이 투자하신 것 같아요. 아무튼 여러분들은 TMF를 투자하신 분들은 미국채의 30배의 레버리지를 이용해서 지금 투자를 하고 계신 건데, 예전에 이제 그 비슷하게 이렇게 레버리지를 마구 일으켜가지고 미국채라든가 다른 나라 국채들을 사고 팔았던 그런 자산 운용사가 있었습니다. 그 이름이 바로 LTCM입니다. LTCM, 롱텀 캐피탈 매니지먼트라고, 뭐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은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얘네들이 거의 100배 정도의 그 레버리지를 일으켰었거든요. 뭐 LTCM에 대한 역사를 뭐 얘기하면 뭐 한도 끝도 없긴 하지만, 미국에서 그 정말 드림팀이라고 불릴 수 있는 정말 어마어마시한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노벨상 탄 사람 2명이나 있었고, 수학자들 뭐 과학자들이 다 모여가지고 만든 그 엄청난 그 드림팀이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처음 시작하자마자 1조를 그냥 바로 모아가지고 시드머니를 시작해가지고 거의 3년 동안은 막 1년에 주로 40% 50%씩 수익을 짝짝짝 내면서 완전 성공했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돈이 더 모이기 시작하고, 은행들도 여기다가 돈을 투입하고 난리가 났었죠. 그래서 거의 얘네들 규모가 몇 년 안 돼가지고, 뭐 마젤란 펀드라든가 피델리티라고 하는 그 당시 가장 컸던 이 자산 운용사의 그 펀드 규모를 앞질러가지고 전 세계에서 큰, 아마 3년 만에 아마 그랬을 거예요. 3년 만에 얘네가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자산 운용사가 된 거죠. 뭐 채권을 투자하는 데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뭐 이벤트 드리븐도 있을 거고, 뭐 롱숏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 전략들이 있는데, 얘네들이 많이 한 거는 롱숏 전략이었어요. 뭐 잘 아시겠지만 비싼 거는 공매도 하고, 싼 거는 저평가된 거는 사서 이렇게 양방으로 먹는 그런 전략을 펼쳤죠. 여러분 이제 주로 이제 10년물 국채에 많이 투자하시잖아요. 근데 미국에는 30년 국채물도 있고 29년물 국채도 있습니다. 네. 근데 기관들은 딱딱 떨어진 걸 좋아해요. 그래서 10년물 국채, 20년물 국채, 30년물 국채 이런 것들을 많이 사요. 대신 20년물 국채 같은 경우는 좀 어설프잖아요. 그래서 여기는 주로 안 사요. 그렇다 보니까 30년물 국채가 29년물 국채보다 비싼 현상이 있습니다. 근데 말이 안 되는 게, 기간이 늘어날수록 국채 가격은 더 떨어져야 되는 게 맞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29년물하고 30년물하고 가격 차이가 있는 게 반대되는 역전 현상 있잖아요. 이거를 이용해 가지고 이 비정상적인 현상을 이용해 가지고 29년물 같은 경우에 그 매수를 하고 30년물을 숏을 치는 거죠. 이렇게 해가지고 나중에 이제 이게 정상화가 되는 그런 시기가 오면 딱 매도를 하는 거죠. 이런 전략을 펼친 거죠. 롱숏 전략을 펼치는 거죠. 어쨌든 이 전략이 3년 동안 엄청나게 성공을 했었고, 시중에 이제 자금들을 빨아들이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 LTCM이 미국만 투자하는 게 아니라 글로벌하게 다 이제 투자를 하거든요. 새가 대표적인 부분이 이제 러시아 국채를 얘네들이
매수하고 일본 국채를 숏을 쳤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이제 90년대에 아시아 경제가 굉장히 빠르게 발전했었고, 특히 이제 미국이 중국을 이제 사회 전 세계 글로벌 무대에 이제 뭐랄까 데리고 나오면서 아시아가 급격하게 이제 발전하기 시작했었거든요. 우리나라도 뭐 90년대 엄청나게 빠르게 발전했었고 동남아도 빠르게 발전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여기에다가 이 아시아에다가 석유 수출을 많이 하는 나라가 바로 러시아였어요. 러시아는 글로벌 파이낸스 시장에서 그렇게 막 주목받는 그런 쪽이 아니다 보니까 채권 가격이 많이 이렇게 낮은 상태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얘네들 볼 때 러시아는 좀 저평가돼 있다 이렇게 본 거고, 그리고 일본 같은 경우에는 잃어버린 20년 막 10년 막 이런 얘기 하잖아요. 80년대 폭삭 주저앉아서 90년대까지 굉장히 안 좋은 상태였는데, 그래도 일본은 안전자산이라고 하는 이미지가 있었기 때문에 일본 채권은 좀 비싼 가격대에 좀 있었다고 얘네들 판단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일본 채권을 숏을 친 거죠. 그래서 롱숏을 이제 한 건데,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태국 바트화 폭락 사태가 터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아시아 시장이 진짜 힘들어지죠. 우리나라도 IMF를 그때 겪었었고, 그렇다 보니까 아시아의 석유 수출해서 돈을 벌던 러시아가 점점 힘들어지기 시작하고, 재정적으로 힘들어지기 시작하고, 국제 가격이 쭉 떨어지기 시작해요. 그 와중에서 LTCM은 어떤 전략을 펼쳤냐면 바로 물타기입니다. 물타기. TMF로 많이 이제 깨지신 분들이 가장 선호하는 전략이 이제 물타기 전략이잖아요. 왜냐면 얘네들 딱 봤을 때는 IMF가 여러 아시아 국가들 이제 구제금융을 주는 그런 와중이었기 때문에 그러면 뭐 러시아도 주겠네. 러시아도 뭐 그쵸? 러시아도 IMF의 일원이니까 주겠네 생각을 했던 거지. 그래서 이 러시아 채권을 더 많이 사기 시작해요. 또 레버리지를 엄청 일으켜가지고 그 당시 LTCM이 레버리지가 100배였습니다. 100배. 엄청나죠. 그리고 운용 자산이 거의 이제 200조 원 정도 됐었고, 지금으로 볼 때는 그렇게 큰 게 아닌데 그때 당시에는 엄청나게 컸던 거죠. 거의 우리나라 GDP의 한 절반 좀 안 되는 수준이었으니까 엄청나게 큰 펀드였는데, 어쨌든 간에 LTCM이 마구마구 자비로 이제 헐값에 이제 러시아 국채를 사기 시작한 거죠. 근데 결국에는 러시아가 그 유명한 모라토리엄을 선언을 합니다. 그래서 국채 가격이 폭락을 넘어서서 그냥 완전 휴지 조각이 돼버린 거죠. 근데 이게 얘네들이 100배잖아. 100배 레버리지가. 운용자산이 이제 200조인데 100배 레버리잖아요. 그러면 조 단위가 되는 거잖아요. 조 단위. 근데 그 당시 미국 경제가 지금만큼 크지는 않았거든요. 뭐 그때도 가장 큰 경제였긴 했지만 그 정도의 그 충격을 감당할 수 있는 정도의 그런 사이즈는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뭐 역사가들 이야기로는 그때 미국이 파산할 뻔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어쨌든 그 당시가 대통령이 아마 클린턴 정부가 아니었나 싶은데, 클린턴 정부가 나라가 망하게 생겼으니까 결국에는 유동성을 딱 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LTCM에 돈을 빌려줬던 이런 은행들한테 LTCM을 인수하라 그래요. 그래서 LTCM의 부채와 자산을 다 같이 인수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빚잔치를 하고 이제 끝나게 되는 거죠. 근데 잘 생각해 보면 파산한 투자사들, 금융기관을 인수하는 전략은 우리가 굉장히 낯이 익은 전략이에요. 바로 SBB 은행하고 퍼스트 리퍼블릭 은행이죠. 은행들이 다른 대형 은행들이 이거 샀잖아요. 인수해서 이제 마무리가 되는 그런 스토리로 이제 끝이 나는데, 문제는 여기서 끝난 게 아니에요. 그 뒤로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유동성은 계속해서 푸는 정책을 이제 펼쳤는데, 그게 점점 시간이 지나가지고 미국의 주식시장하고 부동산 시장에 버블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10년 뒤에 어떤 일이 터지냐, 바로 리만 브라더스 파산 사태까지 이제 터지게 되는 거죠. 결국에는 뭐가 터지지 않잖아요. 그러면은 버블이라는 거는 없앨 수가 없어요. 점점 살짝 후후 불어가면서 이렇게 버블을 이렇게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없고 그냥 팡 터트려야지 이게 버블이 사라지는 거지. 그래서 파월 의장이 이번에 진짜 많은 힌트를 줬어요. 선전포고를 했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경제를 망가뜨리겠다. 이거 아니면 잡을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인플레이션을 못 잡는 그런 연준 의장으로 기억이 되는 것보다, 역사에 기억이 되는 것보다 경제가 망가지는 게 훨씬 낫다고 보는 거죠. 사실 정상적인 연준 의장이라고 한다면 여러 가지 지표를 보면서 향후 전망이 안 좋다라는 이야기를 해야 되는 게 맞거든요. 여러 지표들이 꺾이고 있고 전망이 안 좋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이 이번에 아주 미국 경제가 견조하다는 얘기밖에 안 했어요. 경기 침체에 대한 얘기는 제가 봤을 때는 한 게 없다고 보거든요. 증시 격언 중에서 연준에 맞서지 말라 이런 얘기들 있잖아요. 저는 그 말 되게 신뢰하거든요. 연준이 아무리 힘이 없지만 결국에는 강펀치를 갖고 있다고 봅니다. 강펀치.
회심의 강펀치가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그걸 날리면은 그거를 받아줄 수 있는, 그거 맞고도 정신을 차릴 수 있는 이런 존재는 이 지구상에 없다고 저는 생각해요. 이게 진짜 미국의 힘일 수도 있고, 달러 패권의 궁극적인 힘이고, 모든 나라들이 그걸 갖고 싶어하는, 특히 중국이 그렇죠. 그런 힘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결론을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더 이상의 금리 인상이 없을 것이라는 그런 시장의 뷰 있잖아요. 이건 연준에 맞서는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연준은 이미 칼을 빼기로 작정한 상태고, 진짜 뭐 많은 유튜버들 얘기처럼 더 크고 무서운 것이 올 수도 있어요. 진짜 이제는 진짜 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그 전까지는 그렇게 강력한 매파가 아니었는데, 이번엔 너무 강력한 매파로 천명을 했기 때문에, 향후 전망을 얘기했기 때문에, 진짜 이제는 현금 가지고 현금 부터 메시고 포모 오더라도 여러분들이 흔들리지 마시고 진짜 버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비가 갑자기 오고 있는데요. 저는 이제 안전한 호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